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존재와 사건 강의 3부 수업에서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공백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지금 1, 2, 3강, 4강까지 다 지금 공백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백이라는 것은 서구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은 철학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신분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다른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걸 다루지 않는다고 해도 락강의 이론 안에서는, 락강 정신분석의 이론 안에서는 공백 개념이 가장 주요하게 사실상 다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공백에 대한 다양한 세공을 통해서 락강이 자신의 이론들을 전개해 나가고, 특히 증상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구조화하는데 공백 개념이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공백을 혹은 간극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균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이 공백에 대한 개념을 보다 수학적인 언어로 엄밀한 차원에서 다뤄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우리는 바디우의 존재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자, 지난주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다루는 성찰 6으로 진입을 했었잖아요.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에서 성찰 6을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서 자연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백에 대한 이해, 바디우는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극구 이 공백에 대한 개념들을 비존재로서 거부하려고 하는지를 다루면서 사실상 그것에 존재론적인 위상을 부여하려는 그런 역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 현대 물리학이나 실증과학이 대상으로 하는 그 실증적인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유가 인위적인 것을 최소한 줄였을 때, 최소한 그 인위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인위성을 최대한 억제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사유의 최대 안정 상태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거기서 움직임이 어떻게 안정적인 방식으로 인위적인 것에 개입 없이 작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의 영역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학이라는 것, 사실은 똑같이 씁니다. 피직이라고 써요. 피직. 영어나 프랑스에서도 피직, 그러면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리학을 말하는 것인데, 피직, 실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 실체적이라는 것은 실증과학의 의미에서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 물리학이라는 것의 어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라는 개념, 피직, 똑같은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자연학이라는 것을 다루는 그 피직에 대한 내용들이 기원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자연스러운 것 안에서 공백이 작동하는지,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의 공백이 어떻게 방황의 운동성을 갖게 되는지, 방황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고대 그리스인들의 자연학의 관점에서는 공백의 운동성 혹은 방황, 이런 것들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운동으로서의 방황이나 혹은 시간성 속에서 초과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현대 예술의 영역에서 사유될 수 있는지를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빌비올라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빌비올라의 비디오 작품을 통해서 소개되는 부분들이 조금 뒤에 혹은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자, 시작하면서, 자,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왜 공부하느냐? 왜 공부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사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유가 작동하는지를 인위적인 상태를 배제하고 아주 자연적인 상태, 저는 그걸 강박적인 상태라고 부르는데 아주 강박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움을 어떻게 사유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유를 할 때 어떤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할 때 흔히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 더 우월한 위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진리는 그런 자연스러움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도록 하면서 강의를 이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연이라는 개념, nature라는 개념. nature라는 개념은 여러분 전혀 자연스러운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la nature, nature라는 개념은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잡지 혹은 이 사진 포토그래퍼들의 집단. 그래서 그들은 자연이라는 개념을 혹은 자연의 이미지를 담아서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그 이미지로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흐름이, 그런 스트림이 있는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사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굉장히 조화롭다는 걸 알게 돼요. 굉장히 조화로워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자나 어떤 맹수가 무언가를 잡아먹는 과정조차도 잔혹성이 표현되고 있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자연의 법칙이 그런 것이고 그 자연의 조화 속에서는 인간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경향성이라고, 지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것조차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전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사유 속에서의 자연스러움인 것이지 자연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간이 바라볼 때만 그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고 자연스러울 뿐이지 자연 자체는 사실은 그런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연 자체는 그냥 그 실제로서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인간이 접근하는 그러한 방식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것에 대립해서 등장한 이미지 메이커들의 단체들이 바로 매그넘이라는 사진 작가들이죠. 매그넘 경향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우발성, 사건, 격렬함 혹은 단절, 균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매그넘이 찍는 사진과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찍는 사진들을 대비해보면,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연이라는 이미지 혹은 이 세계라는 이미지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이라는 개념, 자연학이 다루고 있는 자연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조금 더 가까운 사유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은 조화롭다라는 것, 자유 안에서는 인위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연은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 이런 이념들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 자연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계에 맞서서 이 세계와 마주하고 사유를 작동시킬 때 우리 스스로 작동시킨다기보단 그렇게 되는 것으로서 무의식이 작동할 때 최대한의 안정치를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박적인 우리 안에 어떤 무의식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강박적인 사유의 태도가 바로 이 세계를 조화로운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로운 것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에 유한성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어떻게 얼마만큼 인간적인 사유인지, 인간적인 사유라는 것은 인간이 실제와 만났을 때 우리의 사유를 작동시키는 방식이고, 그 사유를 작동시키는 그 현시의 방식, 프리젠테이션의 방식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탐사하기 위해서 지금 바디우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와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다시 그것을 정신분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일단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재와 사건의 87페이지에서 바디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자, La nature est ce principe, cette cause
du se mouvoir et de l'être en repos, qui réside primordialement dans l'être mu ou l'être en repos, et ceci en est par soi et non par accident. 번역을 하면 이렇죠. 자연은 운동의 존재 또는 정지의 존재의 원초적인 운동함과 정지함의 원인과 원칙이다. 이는 자연 안에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 서인 것이지 우발적인 것으로서는 아니다. 자, 이건 바디우의 생각이 아니고 바디우가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자연학에서는 뭐 물리학에서도 그런 것처럼 자연학에서는 피직에서는 운동과 정지를 대상으로 다뤄요. 왜 운동하는가? 이 세계는 왜 움직이는가? 어떤 움직임들은 다른 움직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달은 왜 움직이는가? 지구는 왜 움직이는가? 움직임을 다룬다는 것이죠. 물론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구가 움직인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자, 이 자연은 운동의 존재를 다루고 혹은 운동하지 않는 상태로서의 정지의 존재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초적인 운동함과 정지함의 원리와 원칙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자연의 운동이 대상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자연학에서 그 자연 속에서 운동함이라는 거, 그 안에서는 인간도 포함돼요. 인간도 움직이는 존재이니까 인간도 자라나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늙어 죽는 이 생의 운동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연학에서는 우발적인 것은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학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연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발적인 것, 임의적인 것은 배제한다라는 것이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임 속에서 임의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 자, 이걸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부르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학의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자, 이런 텍스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내용이긴 한데, 자, 이런 거예요.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가? 우리 흔히 상식의 차원에서 질문하잖아요.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혹은 정신분석의 차원에서도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분들께서도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다. 저는 자연스러움이 좋다. 근데 지금 되게 이상하다. 제 상태가 이상하다. 그게 이제 증상이 찾아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그분이 어머니와 굉장히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왜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느냐,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라든지 이런 부모님이 그 내담자와 맺는 관계에서 부조리한 태도를 보였을 때에도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제가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 나이 많은 분들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21세기에도 지금 유교적인 관념들이 많이 사라진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제가 자식이니까 자식된 도리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자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자연스러움 안에서 운동할 때에는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부여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제가 그럴 수 있겠어요? 라는 표현에는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면 자연스러움 안에 그런 운동의 질서가 있고 그런 반응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실체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종교적인 사유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 원칙들이 있다라는 이 태도, 이 유신론적 태도를 일단은 배제한다면,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파악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바디우의 존재론은 유물론적 존재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존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사유의 차원에서만,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너머로 가는 실제 영역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간주하는 태도, 있다 해도 우리는 모른다라고 간주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완강한 방어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위적인 개입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아도 이미 어떤 것이 거기에 질서로서, 조화로서 존재한다라고 간주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강박적이라는 거예요. 강박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질서, 그런 어떤 인간의 운동,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가족관계, 인간의 사회 문화적인 어떤 행동들이 원초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강박적인 태도가 자연스러움이라면 우리는 기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뭐지?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와서 제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내담자는 이성애적인 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본인이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했을 때, 아, 나는 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구나, 이건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착적이고 일탈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에 비교해서 자신이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지금 자연은 최대 안정치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모든 것을 배격했을 때는 자연이라는 것은 조화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중용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구 철학에서도, 서구 고대 철학에서도, 혹은 동양 철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유되고 있잖아요. 중용이라는 개념, 중용은 굉장히 인간에게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요구하는 태도인 거예요. 동물은 동물로서의 자리가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가 있다. 각각의 자리들이 있고 그 자리들이 중용 속에서 안정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사유의 방식이야말로 조금 뒤집혀진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가장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사유가 만들어낸 가장 강박적이고 인위적인 세계 파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어 계신 분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셔널 지오그래피와 매그넘의 사진 경향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세계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깨어있는 분이시라면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조화로워 보이지만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저런 이미지를 만들려면 아주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연은 원래 그곳으로서 있는 것으로서의 실제는 그렇게 조화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학을 통해서 자연이 조화롭고 질서 잡힌 것으로 사유하려고 했어요. 그게 고대 그리스인들의 강박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단계 다시 나아가서 이렇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렇다면 무언가가 움직인다라는 것, 자, 자연학에서는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움직임이 있으려면 움직이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움직임의 장소가 있어야겠어요. 자, 이 두 개가 자연적 상황의 조건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파악을 할 때, 자연학을 통해서 자연을 파악할 때 일단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움직임의 대상과 그 움직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걸 장소라고 부르죠. 리우라고 해요. 리우, place라고 하죠. 영어로는. 프랑스어로는 리우.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장소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면, 자, 그 움직임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자가 있고, 자, 사유의 대상이나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존재자가 있고,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 존재하는 것이
그 존재하는 것을 둘러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속도를 파악할 수도 있고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 질량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내가 부산까지 가는데 시속 몇 킬로미터로 갔어 라고 할 때에는 일단 나라는 존재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태운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걸어간다면 자, 나 자체에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내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자전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죠. 즉 서울과 부산 간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떤 움직임, 자연학에서 우리가 운동을 파악할 때 그게 운동하고 있는지 정지하고 있는지 운동하고 있다면 얼마나 빨리 어디서 어디로 운동하는지를 파악하려면 존재자와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장소는 좌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좌표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운동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과 부산 사이의 좌표, 거리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울이 어디 있는지 부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우리는 그 운동을 파악할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서울 안에 부산이라는 동네가 있다면 우리는 그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운동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서울과 부산이 다른 장소다라는 거,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서울과 부산까지 갔다라고 하는 운동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공백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공백이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건 존재자가 아니니까 어떤 없는 존재가 서울과 부산까지 운동했다라고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것의 좌표를 아무리 서울과 부산의 좌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해도 존재자가 아니라면 그것이 공백이라면 우리는 그 좌표를 계산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장소가 공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장소만 있고 존재자가 없다면 그런 텅 빈 장소가 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도 우리는 운동을 파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은 장소의 규정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규정인 것이죠. 장소가 있으려면 존재자가 있어야 돼요. 장소라는 건 존재자를 감싸고 있는 공간이니까 존재자가 없다면 공간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공간이란 공백일 뿐이고 그건 장소도 아니고 존재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학에서 공백은 사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사유하려면 운동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일단은 여기서 규정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존재자와 그러니까 나와 같은 존재자, 존재하는 것과 그것을 둘러싼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디우는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요. 공백을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사유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일단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모순에 부딪히는 단계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죠. 어쨌든 그 지점에서 바디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le vide en situation serait donc un lieu dans lequel il n'y aurait rien. 번역을 하면 이러죠. 상황 내부에서의 공백은 고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장소일 것이다. 자, 이렇게 일단은 가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 일단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백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장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장소라는 건 어떤 존재자가 있는 공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는 건 공백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디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많은 모순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연학의 관점에서 공백은 텅 빈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텅 빈 장소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언가가 장소로서 설정이 되려면 그 장소는 존재자를 필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백과의 공백과 운동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접근하면서 여러 차례 바디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재자가 있어야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은 공백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공간이 텅 비어 있어야 존재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존재자 없이 공백, 장소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백은 존재자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공백은 이 자연적 현실로부터 배제된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부터 바디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공백을 부정하는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부정을 하는지를 소개를 하죠. 그래서 세 개의 개념을 제시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디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 개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공백은 그렇기 때문에 비존재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 il y a une grande profondeur à poser ainsi le vide comme indifférence, infinité et démesure. Cette triple détermination spécifie l'errance du vide de toute multiple présenté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공백을 이와 같이 차이 없음, indifférence로, 그리고 한계 없음, infinité, 그리고 척도 없음, démesure로 설정하는 것에는 심오한 깊이가 있다. 이러한 세 개의 규정은, 세 가지 규정은 모든 현시된 다수에 관한 공백의 방황을 명시한다. 자, 공백의 방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자, 일단 이 세 개의 개념에 주목해 봅시다. 공백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공백은 첫 번째로, 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indifférence라고 해요. 자, 이 개념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자, difference는 difference죠. difference는 차이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규준이 있어야 돼요. 규준. 이것과 이것이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규준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 키가 뭐 몇 센치이고 저 사람의 키가 몇 센치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키는 뭐 3cm의 차이가 난다라고 할 때는 센티미터라고 하는 척도가 있어야 돼요. 각각이 다 자기 나름대로 척도를 재고 있다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학생과 저 학생은 몇 점의 차이가 있다, 몇 등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으로 각각의 키를, 등급을 혹은 점수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둘의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에서 상대평가 있고 절대평가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상대평가로 하면은 뭐 학생들이 뭐 와 좋아하고, 절대평가로 하면은 굉장히 뭐 싫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절대평가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준이 없다면 상대평가조차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difference, 차이가 있어야 우리는 좌표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좌표들 안에서 또 다른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백은 indifference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없는지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상황 안에서 셈해지지 않으니까 공백은 스스로 차이를 갖지를 못해요. 혹은 공백의 공집합을 설명드리면서 그러한 차이의 세계가 등장하기 이전 단계, 유일성의 단계, 류니시테라는 개념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자, 공백은 그렇게 indifference,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운동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운동이 여기서 저기 갔다, 얼마만큼의 속도로 갔다, 자, 이런 규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있어야지 운동을 파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indifference 있기 때문에, 무차이이기 때문에 공백의 운동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공백이 운동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느끼겠는데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걸 이따가 말씀드리는 방황의 개념에 연결시키는 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임의 좌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만큼, 어떤 속도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방황이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백을 표현하는 거대한 개념은 infinite예요. finite가 없음. finity죠. 유한성이죠. 그런데 infinite, 그러니까 무한성이에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끝이. 자, infinite는 그런 의미에서
무한에 개방되어 있다. 공백은 무한에 개방된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피니테가 무엇인지, 피니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앙피니테가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한 그러면 뭐 흔히 굉장히 빠른 것, 굉장히 많은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잖아요. 피니테라는 건 뭐냐면 유한성이에요. 유한성이라는 것은 한계 안에서 파악 가능한 것이죠. 이걸 코스모스의 세계관이라고도 불려요. 고대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이 이 코스모스의 세계관 안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방식의 자연학을 구상하는 거죠. 유한성 안에서, 피니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좌표하고 파악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유출되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앙피니테, 무한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공백은 무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앙피니테. 자, 그리고 이 무한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이 깊이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조금 뒤에 강의를 더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자, 그리고 대무주요라는 표현,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번역하기가 조금 간단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애매한데, 그걸 둘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간단할 것 같아요. 자, 무주요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무주요라는 단어는 재다 혹은 어떤 척도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단위를 갖는다, 척도를 갖는다. 혹은 무주레 그러면 동사가 되는데, 무주레 그러면 무언가를 재다, 뭐 옷의 사이즈를 재다. 누군가가 양복을 맞추려고 한다면 몸을 사이즈를 재야 하잖아요. 그런 걸 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에 부정의 접두어를 붙여서 대무주요 하는 것은 척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무주요 그러면 뭔가가 거대한 것을 의미해요. 뭔가가 우리 상식을 초과해서 크거나 너무 풍부하거나 그래서 막 흘러 넘치거나, 자, 그런 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대무주요는 척도 없음이라고 일단은 제가 여기서 번역을 했지만, 무척도, 척도 없음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뭔가가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백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백은 뭔가가 거대하거나 척도를 잴 수 없는 만큼 압도적이거나 뭔가가 흘러 넘치거나 하는 그런 사태를 의미하는데, 이건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1, 2, 3강을 통해서 공백을 사유했을 때, 생각해 왔을 때 합당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앙디페런스하고 무차이, 차이 없음과 앙피니테하고 무한성과 대무주요하고 척도로 잴 수 없음, 척도 없음, 이 세 개의 개념은 공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 개의 거대 개념이자, 이 세 가지 트리플 데테르미나시옹, 세 가지 이 규정은 무엇을 우리에게 특별히 규정해 주는가 하면, 분명히 해주는가 하면, 특화시키는가 하면 l'errance du vide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즉 공백의 방황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백은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공백이 어떻게 방황하고 있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l'errance라는 것은 방황이에요. 방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l'errance의 이건 명사죠. 동사는 errer라는 거예요. errer,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영어로는 이걸 에러라고 하죠. 에러가 났다. 에러다. 에러라는 건 오류가 났다는 뜻이잖아요. 프랑스어에서는 이것을 오류라는 뜻으로도 쓰지만 보통은 방황하다라고 써요. 에헤 그러면. 그래서 errance는 방황이에요. errance du vide는 공백의 방황인 것이죠. 공백은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공백은. 왜 방황하는지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운동하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얼마의 속도로 갔는지를 그 차이의 척도 안에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면 우리는 그것을 방황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백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뭔가 텅 빈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무언가가, 백상현이 혹은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혹은 어떤 혁명가들이 혹은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혹은 어떤 예술가가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에 규준을 파악할 수가 없고 척도를 파악할 수가 없고
속도를 파악할 수가 없고 한계 안에서 규정 지을 수 없고 좌표화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움직임을, 그 집단의 움직임을, 그 예술 작품의 경향성을 우리는 방황하는 운동 속에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공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먼저 어떻게 랑디페랑스가 차이가 없음이 방황, 레랑스에 연결되는지를 바디우의 인용문을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La différence, en effet, suppose que les multiples différenciés, ce que Aristote appelle les corps, soient comptés pour win selon la naturalité de leur destination local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en effet, 차이라는 것은 la différence,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체, le corps, 물체, 바디예요, 바디. 영어로는 바디, le corps, 물체. 철학에서는 그걸 물체라고 부르죠. 신체, 물체. 어떤 존재하는 것, 존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체라고 부르기도 하는 구별된 다수인 그것들이 그들 자신의 국지적 지향의 자연적 속성, 국지적 지향이라는 번역은 데스티나시옹 지향, 데스티나시옹 로컬이죠. 국지적, 어떤 한정된 지역, 표지된 지역, 데스티나시옹 로컬이라고 하는 자연적 속성, 나튜랄리테에 따라서 셈해져야 하는 것으로 전제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존재자들이, 어떤 바디가, 어떤 신체들이 레코가 구별된 좌표를 갖는 그런 다수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자연적 속성에 따라서 셈해진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차이 속에 있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는 상황, 시츄아시옹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집합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로 꽁테뿌앙, 하나로 셈해져야 한다라는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자연학을 다룰 수 있으니까 자연학을 다루면서 한 가지 개념이 더 들어왔어요. 어떻게 셈해져야 하느냐, 뭘 따라서 셈해져야 하느냐 하면 바로 자연적 속성에 따라서 셈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적 속성, la naturalité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naturalité의 어떤 셈법이냐 하면 leur destination locale, 그것의 국지적 지향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좌표가 설정된 그곳의 특성에 따라서 자연적 속성이 작동을 하고 이 자연적 속성이 그 물체를 셈하면 우리는 그 물체를 차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차이를 갖는 물체, 신체,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셈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연적 속성이라는 개념이 붙고 있는데 이 자연적 속성이라는 개념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는데 자연적 속성이라는 건 저 자연 속에 있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위적인 것, 우리의 사유 안에서 우리가 인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싹 배제하고 남은 최대 안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연적 속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우리가 실제로서의 자연을 간주한다면 전혀 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때문에 혼동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고 계셔야 철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철학은 실증 과학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무리 자연을 다룬다 해도 그건 자연을 생각하는 우리의 사유의 경향을 다루는 것이지 저기에 있는 저것 자체를 다루진 않아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저것 자체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위해서는 실증과학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실증과학도 저기에 있는 실제 그 자체를 다루는 학문이 아닌 거예요. 실증과학, 생물학, 물리학도
인간이 만들어낸 계산의 틀을 가지고 저기에 있는 저 대상을 유용한 방식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일 뿐이지, 이 틀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자체를 다룰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과학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연학을 하는 이유는 과학 철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해요. 자연학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무의식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저 실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있구나를 파악하는 분석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에서 물체, 레코라고 부르는 것은 일단 차이를 갖는 대상들인데, 그 차이를 갖는 대상들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자연적 속성에 따라서 셈해진 그런 결과로서 차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적 속성이라는 것은, 이 나튜랄리테라는 것은 안정의 최대치에 도달한 그런 상태의 셈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의 셈이 모든 인위적인 사건적인 우발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나서 사유의 맨 바닥에서 실제와 만날 때 우리가 실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아주 강박적인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디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Le vide qui nomme l'inconsistance est antérieur au compte pour un. 자, 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공백은, 르비드는 일관성을 명명하는 그것은, 비일관성을, 실수했습니다. 비일관성을 명명하는 그것은 하나로 셈하기에 대하여 선행한다 라는 거예요. 자, 위의 것과 비교해서 읽으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건 위에서 말해지는 이 자연성에 의해서, 자연적 속성에 의해서, 자연의 국지적 지향의 자연적 속성에 의해서 셈해진 물체로서의 대상은, 자연학의 대상은, 자, 차이를 갖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공백은 뭐냐? 이런 셈이 있기 전에 시간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셈 전에, 그러한 일관적인 대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비일관성 자체를 명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가 공백이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1, 2, 3강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백이라는 개념을 이 자연학 안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연학 안에서는 일관성의 셈법이 작동하고 있는데, 공백 자체는 그러한 셈법 전에 존재하는 비일관성을 명명하려고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파악한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 공백과 자연이라는 대상, 그 자연의 굉장히 비자연적인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경향, 공간과 자연학이 말하는 안정성과 비율과 그러한 사고방식, 고대 그리스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예술의 영역에서 표현되는지를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조금 머리가 아팠던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이에요. 프라 안젤리코는 르네상스 직전에 꽈트로첸토 시기에, 꽈트로첸토는 이제 1400년대를 말하는 이탈리아어죠. 꽈트로첸토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어서 꽃피웠던 그 시기, 그 세기를 의미하는데, 그게 시작된 바로 10년, 20년 뒤의 화가예요. 프라 안젤리코라는 수도사이기도 하고 또 화가이기도 했던, 제가 최근에 썼던 소설 그 새로운 인생에서 지오반니라는 화가가 등장하죠. 같은 시기의 화가,
인데 사실은 이 지오반니라는 이름은 이 프라 안젤리코의 세속명이에요. 그러니까 프라 안젤리코가 수도사가 되기 전에 사용하던 그냥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이름이죠. 지오반니라는 사람이 수도사가 되어서 프라 안젤리코라는 안젤리코 형제라는 카톨릭 이름을 부여받은 거죠. 세례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 참조가 되었던 화가인데 근데 조금 달라요. 이 프라 안젤리코는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 그 소설 속에서 제가 썼던 소설 속에서 지오반니라는 인물은 허구적인 내용이 가미가 되어서 오히려 지우는 사람,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남의 그림을 막 가서 지우는 사람, 당시에는 그걸 성상파괴라고 불렀는데 자, 그런 인물로서 조금 허구적인 픽션의 모티브가 조금 더 덧붙여지긴 했었는데 그 둘의 궁극적인 지향은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프라 안젤리코의 세속명 지오반니를 사용해서 제 소설의 인물로서 그리고 파문당한 인물로서 각색을 했어요. 프라 안젤리코는 파문당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과 그 소설에 등장했던 지오반니의 허구적인 작품의 경향이 맞다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그리고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 조금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그림들을 생각해 보세요. 르네상스, 호네상스라고 하죠. 프랑스어예요. 호네상스는 네상스가 다시 일어난다 뜻이야. 네상스는 뭐냐면 탄생이죠. 탄생. 누군가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호네상스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호네상스는 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적인 사유가 다시 재발현되는 것을 지향하는 문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던, 이탈리아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던. 자,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사유는 무엇이었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형적인 그 고대 그리스적인 사유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어떤 사유였는가 하면 우리는 르네상스 그럼 굉장히 좋고 멋진 걸 의미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협소한 사고방식의 재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르네상스를 다시 사고하고 고대 그리스를 재평가하는 모티브가 되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은 자, 고대 그리스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무언가가 대상으로 설정이 되려면 계산 가능하고 세매진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자연적 속성에 의해서, 즉 최대 안정치에 의해서 사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최대 안정치가 구성이 되려면 피니테, 유한성이 설정이 되어야 돼요. 그걸 당시의 사람들은 코스모스적 세계관이라고 불렀어요. 코스모스는 이 세계가 좌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로고스가 그 좌표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유의 방식이에요. 이 이성 중심적이고 로고스 중심주의적인 이러한 사고 방식을 중세에 우리가 망각했다가 서구인들이 망각했다가 꽈트로첸토에 1400년대에 다시 살려내는 것을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르네상스 미술은 공간의 파악과 그 공간에서 인물들과 대상들이 배치되는 방식을 철저하게 수학이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의 공간, 장소, 좌표화로서 그려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네상스적인 특징이죠. 그러한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특히 마사치오라는 화가에 의해서 그러한 좌표화되고 코스모스화되고 유한성화된 공간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운동이 미술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 프라 안젤리코는. 그런데 프라 안젤리코는 그러한 방식의 유한성의 사고, 그러한 방식의 좌표화된 그러한 방식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신을 비켜서게 만들죠. 자신의 작품들을 그렇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요. 프라 안젤리코가 생각하는 신의 존재는 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공백에 가까운 존재, 무한성에 가까운 존재, 우리의 이성으로부터 항상 빠져나가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라 안젤리코가 그렸던 여러 스테고지, 아눅시아시용의 모티브를 다루었던 이미지인데 보시면 보다 중세적인 이미지가, 보다 중세적인 뉘앙스가 더 강화되어 있고
르네상스적인 좌표화가 거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fra 안젤리코가 그렇게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코스모스적인 좌표화된 자연적 속성에 의해서 균일하게 셈해지는 세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냈던 것이죠. 이게 산마르코 수도원의 벽화 그림들이에요. 수도사이기 때문에 수도원에 머물면서 그 벽화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 fra 안젤리코의 굉장히 유명한 그 벽화 시리즈들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서 공간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일그러진 것도 아니고 납작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공간이 안에 형성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이미지들이 그냥 그려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이미지들도 아주 정교한 방식의 구도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원들이 이 공간에서는 아주 정확하고 기하학적인 원들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원의 반복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놀림의 탄계에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모티브를 표현했던 굉장히 많은 화가들 중에 또한 fra 안젤리코가 그것을 그려서 굉장히 유명해진 작품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그림이기도 한 그 나를 만지지 말라에서도 이 아주 정확한 원의 정확하지 않은 비율이 계산되지 않는 방식의 반복들을 보여주는 작품이 또한 그 나를 만지지 말라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원들이 반복돼요. 아주 정확한 원이에요. 아주 비율이 정확한 원들이 비율이 정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러한 방식으로 내부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작품들은 이후에 등장하는 혹은 동시대에 등장했던 마사치오와 같은 화가들의 기하학적인 반복과는 굉장히, 그러니까 계산 가능한 반복과는 차이나는, 구별되는 그런 작품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공간들은 결국 이 주요한 두 인물이 계산 가능한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 불가능한 방황하는 운동성 속에, 공간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계산 가능한 방식의 위치화가 아니고 방황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방황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현세를 지배하고 있는 계산 가능한 이성적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물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엄밀한 방식의 신학적 접근을 한다면 예수라는 존재는 공백의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예수가 공백으로서 출현하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이 거부하기 때문에 세 번의 부정을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공백을 따라 나서면, 예수를 따라 나서면 예수의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방황의 속성으로밖에는 운동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여정에 우리를 참여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미지로서 fra 안젤리코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자, 이 작품은 사실은 여기서는 하나, 둘, 셋 공간적인 세 개의 원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인물들의 후광의 세 개의 원이 반복이 되지만, 공간 자체는 사실은 이게 수도원의 벽화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원이 반복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바깥에 존재하는 수도원의 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원까지 포함해서 4개의 공간적 원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3개의 인물의 후광으로서의 원이 반복이 되는, 그래서 공백들이 서로 비율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동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구도를 계산해내고 그것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불가능한 것을 계산해낸 뒤에 그 공간 안에, 그 공백의 방황성 안에 인물들을 배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의 작품들이 fra 안젤리코에게는 계속해서 추구되는 예술의 지향성이었던 거죠.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스테고지죠. fra 안젤리코가 반복해서 그려내는 모티브가 되는 그런 작품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조금 뒤에 제가 마사치오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도 보시면 공간을 구성해내는 그 작품의 구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두 인물이 천사와 성모 마리아가 존재하는 이 인물이 존재하는 공간이 과연 코스모스적인 공간인지 르네상스적인 공간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공간은 무언가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공간 비율은 사실은 이후에 19세기에 들면 세잔의 작품에서 다시 반복이 되죠. 여러분 세잔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사과가 그려진 그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공간이 르네상스적인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서 다른 방식으로 3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공간을 구성해내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화가 사이에 유사성을 우리가 충분히 추출해낼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이건 미학의 세계에서 주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세잔의 작품 혹은 반고흐의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공간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르네상스적이기보다는 고전주의적이기보다는 중세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전 르네상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전 르네상스적이라는 표현을 영국의 한 화가의 집단들은 프리라파엘이라고 불렀어요. 라파엘 전파라고 해석이 되죠.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고전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로서 공간을 구성해내는 그런 화가의 경향성을 보여주었다면 그 전의 경향들, 중세적인 경향들 혹은 프란젤리코의 이와 같은 경향들, 다시 말해서 공간을 좌표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경향들, 다시 말해서 이미지들이 방황하게 만드는 이러한 경향들을 19세기에 등장했던 영국 화가들이 다시 반복하려고 했던 거죠. 전 라파엘 전파가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어디에서 끝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술의 경향들이 19세기의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거죠. 자, 다시 프란젤리코로 돌아오면 이 프란젤리코는 그렇게 계산 불가능한 공간, 그런 의미에서 공간이 아닌 공백을 따르는 이미지들의 운동을 그려내려고 했고 그 공간 안에 인물들을 위치시키면 그들은 존재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전존재론적 존재가 되는 그런 존재론적 사유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르네상스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술이 천재성이 폭발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리고 르네상스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고전주의적인 다시 말해서 코스모스적인 다시 말해서 유한성적인 이미지의 세계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돌출하고 거기서도 일탈하고 거기서도 공백의 방황을 쫓는 제가 다빈치의 작품들을 설명드리면서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이 거기서 한정되고 그 한정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긴장감을 어디서 만들어내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양면적인 방식으로밖에 르네상스를 사고할 수 없지만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근대라고 부르는 서구인들이 근대라고 부르는 혹은 고전주의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는 지배적인 사유의 경향은 바로 고대 그리스적 사고방식,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좌표화가 가능한 자연을 상상하는 그와 같은 사유의 경향을 고전주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향성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 바로 마사치오의 이런 작품들이에요. 자, 이 작품은 보세요. 절대적인 기하학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절대적인 기하학적 질서라는 것은 바로 공간을 계산 가능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죠. 계산 가능한 장소로 만들어서 이미지들이 방황하지 않고 안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향성의 흐름을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일탈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강박증적인 토대를 추구하는 것을 르네상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고 예술 작품을 보고 음악을 듣고 미술 작품을 보고 혹은 문학 작품을 볼 때에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사유를 토대에 깔아두면 아주 심오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예술 작품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우리가 논평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의 근저에 인류가 생각하는 어떠한 존재론적 사유가 거기에 깔려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예술 작품을 훨씬 더 본질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왔던 이 공백의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자연학의 개념에서는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사유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예술 작품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바디우가 말하는 이 방황의 개념, 제가 프란젤리코 예술 작품을 설명하면서 그 방황이라는 개념을 연결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방황이라는 개념을, 이 레홍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락강의 방황 개념과 분리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알랑 바디우가 이 공백의 방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자크 락강의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방황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존재와 사건의 말미에 분명히 바디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존재로는, 자신의 사유는 락강이 끝난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이 차이가 있죠. 바디우는 젊고 락강은 나이가 많은 스승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고, 바디우가 단 한 번도 락강의 세미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마스터로 생각했던 존재인 것이죠. 바디우가 자신의 마스터다. 분명히 존재와 사건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의 마스터는 알투세와 락강이다. 특히 락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락강인가 하면 바디우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전개시키고 있는 거의 모든 개념들의 기원들이 락강 정신분석의 개념들로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히 공백의 개념이 그렇고, 특히 그 공백은 어떻게 방황하는지를 설명할 때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방황의, 락강적인 방황의 개념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이시지만 제가 프랑스어로 써놨는데 똑같은 문장을 두 개의 다른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발음은 같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쓸 수가 있는 두 가지 문장이 있죠. 이게 락강이 특히 세미나 21에서 사용했던 개념이기도 한데, 자, 이런 표현을 써요. 먼저 제가 한국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자, 이건 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것을 똑같은 발음을 아버지들의 이름들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프랑스어로는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전혀 다른 문장이지만 두 가지 뜻을 갖는 동음 이의어로 발음할 수가 있어요. 쓸 때는 다르지만 그걸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는 했으니까. Les noms du père, 그리고 밑에 Les noms du père. 거의 똑같죠, 여러분. 거의 똑같아요. 이거 그냥 Les noms du père 하면 프랑스 사람들도 들으면 뭐야, 아버지의 이름들이라고? 아니면 뭐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고? 헷갈려요. 그만큼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쓰이죠. 자, 위에 문장을 먼저 보세요. 레, 이건 관사죠. 레, 다수를 뜻하는 관사예요. 레, 농은 노란 뜻이에요. 아니란 뜻이죠. 농. 듀프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듀프는 뭐예요? 이거 영어랑 비슷한 단어예요. 듀프는 속다라는 뜻이에요. 속다, 바보가 된다라는 뜻이죠. 속다, 듀프. 그리고 에르는 방황하다, 에레의 3인칭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레 농 듀프
속지 않는 자들이에요. 레 농듀프는 속지 않는 자들이고 방황한다. 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 농듀페 그러면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단어를 레, 농 하면 자, 이 농은 뒤에 m이 있잖아요. 이거는 no란 뜻이 아니고 이름이란 뜻이야. name이란 뜻이야. 레, 농, 그러니까 이름들이죠. 뒤는 of, 영어로 of. 레, 농, 뒤, père. père는 아버지, father인 거죠. 그래서 레, 농, 뒤, père 하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 잘못 썼네요. 이 레 농에서 여기 농에 s가 있어야 돼요. s가. 요거 뺐네요. s가 있다 해도 프랑스어 발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 자음은 발음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레 농 뒤페르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들이에요. 자, 이게 두 개가 무슨 뜻이냐? 자,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라강의 개념에서는 우리 모두는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 주체들은 신경증의 영역에 존재한다고 봐요. 신경증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억압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충동을 억압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97% 이상의 인간 주체들이 자신의 주일상스를 억압한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억압했으니까 우리는 규율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작동하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어머니와 자녀가 섹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해요. 대부분은 부모 자식 간의 섹스가 타부가 아니에요. 혹은 친족 간의 섹스가 전혀 타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하지 않아요. 인간은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규율과 규준을 지키려는 그 억압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충동을 억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억압하는 상태, 이 억압을 우리가 견디려면, 우리가 이걸 억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속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속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규범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속다라고 표현해요. 자, 유물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냥 한번 태어나서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다 그렇게 죽어요.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막 살잖아요. 무언가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존재라 해도 최소한의 가치는 추구하려고 해요. 인간을 짐승 취급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을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려고 하고 혹은 받으려고 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해도 자기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우 안 해주면 굉장히 상심하고 분노하죠. 분개하죠. 앙디냐 시용을 경험하죠. 왜냐?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니까. 아무리 그냥 우린 죽어버리면 돼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허무주의 속에서도 우리는 가치에 매달려 있어요. 기이하게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극단적인 우울증을 경험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아무리 우울증을 경험해도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살률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까지 쉽게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문명이 많은 유신론적인 사유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으면 어느 저세상 가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승에서 함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으니까. 죽음 뒤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것, 미지의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유물론화되고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신, 저세상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으니까, 종교를 믿는 확률이 굉장히 통계가 줄어들었으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만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주 역설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죠. 자살을 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자살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죽음을 선택해요. 오히려 이렇게 가치를 믿지 않는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가치가 거기 없다라는 것에 상심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죄책감 이런 것들. 가치. 우리가 가치를 지켜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가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상심하게 된다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가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라는 것에 속고 있다라는 거야. 이 속다라는 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속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일상스를 억압하고 이 세상을 상징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약을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정신분석 받으러 오셨을 때 이런 인문학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 싫어. 거기에 내가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나 자신의 존재가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정신분석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수준에서는 반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뭐 어떤 평생을 40살, 50살, 60살이 되실 때까지 이 세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부장적인 체계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종속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그걸 믿고 살아오셨다가, 즉 속고 살아오셨다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내가 60이 다 되도록 남편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는 진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난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나한테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던 이 사회의 고정관념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었고 올바른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게 최고의 진리인 것처럼 믿고 내 평생을 바쳐왔다. 나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나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 정신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 고정관념에 속고 살아온 인생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걸 버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어떻게 그 내담자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스며들어와서 이 내담자를 지배하는 말의 무게가 되었었는지를 마주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정신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딥되었었는지, 레딥이었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신분석의 중요한 작업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작업이 중단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모든 고정관념의 세계로부터 자신이 자유로워졌다면 혹은 과거의 고정관념이 거짓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가치들이 사실은 절대적이었다는 게 아니었고 내가 거기에 속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분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혹은 세 가지일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지죠. 그전에는 사실은 그런 가치들에 속았기 때문에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그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갔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주일상스를, 잉여 향유를 탐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관념들의 무게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리비도가 해제 반응이 되자마자, 상징화되어서 무게가 사라지자마자 이 사람은 더 이상 의지할 관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우울증의 단계에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분석이 시작되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 이게 다 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세상에 힘이 없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과거에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막 희생하면서 살면서 거기서 보람을 찾았는데 그게 속았던 인생이라며. 아, 그러면 이제는 뭐냐?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지만 힘이 없어요. 우울해요. 삶의 동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레디프였던 사람을, 즉 속고 있었던 사람을 레농디프로 만들어 준 것인데 그 레농디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게 된다는 거죠. 방황하게 돼. 이 사람은 방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분석이 끝나면 이 사람의 방황은 이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져요. 다시 말해서 방황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기가 새로운 어떤 관념들, 새로운 규범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그 규범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모든 관념들을 거부하는 방식의 작업을 바로 직전에 해왔기 때문에 방황 속에 들어가서 삶의 동력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황하는 것이죠. 레농듀에가 그런 의미예요. 1차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죠,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해요. 방황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절반의 작업인 것이죠. 이 사람이 스스로 다시 자신이 속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때까지 작업이 이 사람과 정신분석의 작업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뒤프가 되는 거죠. 속지 않는 상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는, 그런 정신분열적인 상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들레주와 과타리가 썼던 안티오이디푸스와 천계 고원이 추구하는 조금은 나이브한 철학적인 이상향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우리가 가면 우리는 그 방황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치가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남자 가수가 자신이 어떻게 종교에 귀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박진영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JYP. 우리나라에서 뭐 전설적인 존재인데, 그 사람이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 제가 종교적인 검색을 하면 종교 검색할 일들이 꽤 있으니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서 해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댄스 가수이고 뭔가 굉장히 힙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서 해설을 하는 그런 유튜브 강의들이, 이미 그 영상들이 등장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댓글들을 보니까 뭐 이 사람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 뭐 하냐, 뭐 이런 갑론을박이 많던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유튜버에게 자신의 종교관을, 어떻게 자신이 종교를 갖게 됐는지를 해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된 거죠. 그냥 간단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과정과 비슷해요. 일종의 간증하는 것들과 비슷하죠.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혼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했더니 뭐 가족의 가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됐겠죠. 사랑이 뭐냐? 이혼하고 나니까 우리는 굉장히 상심하게 되니까 사랑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맨날 파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파티한 다음 날 술에서 깨어서 보았더니 그 난장판이 된 자신의 그 뭐 호텔, 펜트하우스 같은 엄청나게 비싼 호텔에 친구들이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이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죽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죽고 나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인이 자신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종교를 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 이 사람이 성격이 그런 건지 뭐 끝장을 봤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텍스트를 다 뒤져보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자신에게 정확한 종교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예루살렘 가고 거기서 뭐 살았다, 뭐 몇 달간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이 유튜브에 등장해서 그 종교적인 텍스트를 막 해설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보다 공감이 갔어요. 저 자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 자신은 신앙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오히려 그들이 선택한 결론을 상당히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죠. 그게 바디우의 태도이기도 하고, 이 극단적인 유물론자 바디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를 갖는 저자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박진영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존재의 조건 자체가 속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속고 있는 상태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었던 그 가치들에 배반당하면, 혹은 그 가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신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밀어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진공 상태는, 일종의 공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상태는 우리에게 방황을 강제하는데, 우리는 그 방황을 통해서 파괴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주체성은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장소에서 예전에 믿고 있었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질서로 돌아가요. 가족의 질서, 혹은 자본주의의 질서, 혹은 사회적 관계의 질서, 규범적인 질서로 돌아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탐사해요.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다시금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그것도 역시 방황이지만 그건 조금 다른 방황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다시금 내 스스로가 선택한 주체적인, 혹은 나를 찾아온 어떤 지금의 이 세계의 권력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가치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탐사의 노력의 충실성의 방황은 우리가 공백에서 그저 헤매는 방황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났던 사도들의 방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조금 웃긴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섣불리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박진영이라는 인물이 과거엔 뭘 믿었어요? 과거에는 이 사회를 믿었고, 이 사회의 자본주의를 믿었고, 돈을 믿었고, 성공을 믿었고, 사랑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멈추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주체는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발명해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종교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분명히 존재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백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역행이냐, 아니면 새로움으로 도약이냐 라는 선택이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디우가 왜 이렇게 공백에 대해서 집중하는지는, 공백이 절대적이고 공백이 진리가 아니라, 공백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충실성, 진리의 충실성의, 사건의 진리의 충실성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사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백과 관련해서 방황이라는 개념을 락강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레 농듀페르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존재하는, 자 보세요, 레농, 이름들, 듀페르, 아버지의 이름들과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계는, 혹은 지금 제가 이제까지 1, 2, 3강에서 바디우를 따라서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시의 세계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현시의 세계는 유한성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한성의 세계는, 그 토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연학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일관된 논리라는 거예요. 일관된 논리. 일관된 논리가 현시의 세계를 보장해줘요. 그 일관성을 정신분석에서는 대타자라고도 불러요. 하나의 기준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야 우리가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의 기준을 정신분석의 용어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왜 아버지냐? 이 세계, 인간 세계의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권력의 이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성 우월적인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권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버지는 상징적인 아버지인 것이고, 그 아버지는 한 명이에요. 르페흐지 레페흐는 아니에요. 아버지이지 아버지들이면 안 돼요. 한 명의 아버지가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현시의 세계는 하나의 기준이 관통하고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레농듀페흐라는 거예요. 레농, 아버지의 이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들이 여기저기서 난립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세계는 일관성을 상실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방황이 시작된다는 거죠. 레농디프, 우리가 속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어가, 제가 이 용어를 말씀드릴 때마다 어떻게 먼저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해드려요.
이 용어를 락강이 쓸 때에는 우선 먼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프로이트의 방황을 설명할 때, 그걸 부정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프로이트는 설왕설래했다라는 거예요. 노년이 된 락강에게 프로이트는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프로이트 여러분 프로이트 텍스트 읽어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후에 프로이트주의자들이 과학주의와 정신분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정신분석의 학파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학파들이 있는데 DSM을 공부하라고 그래요. DSM은 정신진단 편람 체계인 것이잖아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철저하게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뇌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약을 처방하도록 만드는 것. 증상을 진단별 편람을 만들어서 증상별로 편람을 만들어서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체계의 책이 1, 2, 3, 5까지 나왔어요. 정신진단 편람 체계 DSM. 근데 이걸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과 정신분석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신분석은 뭐예요, 여러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원래 심리학에 기반한 거예요. 심리학은 뭐예요? 마음의 운동인 것이죠. 마음의 운동은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는 것보다 생물학적인 영역에, 즉 하드웨어에 기반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이 추상적인 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건 우리의 머릿속에 죄책감 세포가 있어서 그걸 전달해서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뉴런이 죄책감 뉴런을 우리에게 뿜어내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학습당한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학습당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데, 이 두 개를 섞어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거죠. 두 개를 섞으면 계속해서 모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정신분석의 경향성, 무의식도 생물학이 존재하는 우리의 전두엽 체계 어디에 무의식의 영역이 존재해서 그 영역을 제거하면 무의식이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사고하는 이러한 사유의 경향이 현재 존재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오류의 경향인데, 그것의 단서를 사실은 프로이트가 많이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정신과 의사로서 그 뇌생물학적인 영역과 정신분석적인 영역을 뒤섞으려는 경향이 특히 초기에 심하게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락강이 보기에는 프로이트도, 어쨌든 프로이트의 연구도 완전히 정신분석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던 시기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를 비판할 때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방황. 왜냐하면 그가 완전히 정신분석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방황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믿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바보가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정신분석이란 진리의 사건이 개화할 수 있었는데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프로이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락강은 자신은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은 정신분석의 노선 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속지 않는 자의 영역에서 정신분석을 추구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할 때 이 레농디백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일한 일자를 말해요. 단일한 일자. 그건 유한성의 틀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자는 효과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자는 사실상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일자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후적인 효과로서, 구조의 효과로서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아버지의 이름 혹은 이 일자가 지배하는 세계는 유한성의 세계이고, 그것은 공백과는 분리된, 공백과는 이질적인 그런 세계인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공부 처음 하시는 대학생 수준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은 나쁜 거고 공백은 좋은 거고, 아버지의 이름은 강박증의 세계니까 균열 하나 없는 것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에서 유한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백은 그러면 무한성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한마디만 더 붙여드리면 이래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이건 락강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는 빼흐잖아요. 거기에 벡시옹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벡시옹은 버전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버전은 프랑스에서는 벡시옹이라고 해요. 판본이라는 뜻이죠. 판본. 뭐 양장 판본 그러면 뭐 양장 버전이 있고 무슨 버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또 감독이 편집한 버전은 감독 판본 이렇게 감독 편집 판본 영화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각각 판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벡시옹 버전은 빼그라는 단어와 붙으면 빼그 벡시옹이 돼서 이 세 개는 자, 벡시옹 위쪽이죠. 벡시옹은 이 세 개는 아버지 판본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세 개는 아버지 판본 혹은 가부장적인 체계가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모든 질서를 규정화하고 있어요.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라는 이 성별의 판본도 가부장적 체계 안에서 규정되는 거예요. 여자다워야 한다, 남자다워야 한다라는 것도 결국 아버지 판본, 가부장적인 위치에서 여자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남자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런 유한성의 판단 체계가 벡시옹이라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로 셈하기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세 개를 집합론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집합에서 셈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바로 그 아버지 체계, 벡시옹의 체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지금 동음이의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도 발음이 돼요. 벡시옹. 벡시옹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벡시옹. 자, 퍼버전이죠. 즉 성도착이에요. 아버지 판본에 우리는 집중해요. 아버지 판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요. 이 세계는 그런 질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받고 싶으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 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런 아버지 판본의 보호를 받으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결혼 생활, 이런 남녀 관계, 이런 회사 생활, 이런 사회 관계 그런 판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규범을 지키고 살아가면 나는 보호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흔히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죠. 자식된 도리가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라는 개념을 추구한다기보단 그렇게 하면 내가 안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역설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판본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뭔가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 가족주의를, 그 국가주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갑자기 독재적인 아버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혹은 그런 아버지의 위치를 강요하는 가족 구성원의 일탈과 초과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아버지 위치를 내가 집안에서 아버지라면 아버지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어떤 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조금씩 초과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하는 경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규범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역할극을 하기보다는 그 역할극의 합리적인 선을 넘는 순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순간들을 바로 도착적 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을 벡시옹, 즉 퍼벌전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경향을 지키면 그 아버지 경향의 너머에 존재하는 주일상스의 세계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아버지의 경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 또한 이 아버지의 경계가 이 안정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계가 동시에 붕괴되는 역설적인 경험 또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벡시옹, 아버지 판본과 벡시옹, 성도착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징계 안에서, 우리가 집합론 안에서, 우리가 자연하게 경향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살려고 한다면 점점 더 그러한 경향들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이하게도 그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사진 이미지의 경향인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 자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미지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인위적인 이미지들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걸 한번 보세요. 보면 뭐 사자들이 등장하고 사냥도 하고 뭐 사슴들 뭐 이런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 우리가 보는 아주 조화로운 자연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굉장히 인위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자가 사냥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포착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자가 사냥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이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해요. 가끔씩은.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사슴과 같은 어떤 초식 동물들을 오히려 포획을 해서 사자들 무리에 집어넣어서 그걸 마치 자연스러운 장면인 것처럼 찍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연의 자연스러움이라는,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관념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게 극단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항상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판본의 세계에서 자연스러움이 등장할 수는 있지만, 그 아버지 판본이라는 걸 만들어내려면, 혹은 아버지 판본을 추구하다 보면 백어백숑, 성도착적인 정점에 우리가 지나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집합론 자체가 공집합이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르멜로 프랭켈공이라는 그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 판본의 세계인 것이죠. 합리적인 로고스의 세계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공집합 공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집합론 자체가 구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을 락강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백어백숑은 백어백숑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랑디페공스, 차이 없음의 개념에 근거해서 방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방황이라는 개념은 좌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동을 우리가 파악할 때 방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황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사례들이 덧붙여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림을 그릴 때 방황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는지를 프란젤리코의 작품을 통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그 방황이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혹은 단일한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황이 계시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한 좌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방황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신분석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결국 바디우가 말하는 이런 존재론, 어떻게 보면 공백을 우월한 것으로 파악하고 존재의 세계를 열등한 것, 유한성의 세계로 파악하는 것이 그냥 마냥 혁명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다. 그것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새로운 질서가 도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사건의 존재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암시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방황의 개념을 통해서 차이가 없는 세계와 차이가 있는 세계에 대한 해명을 해드렸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한성의 개념을 통해서 방황과 공백을 연결시키는 내용이에요. 자, 무한성은 앙피니테라고 하죠. 앙피니테.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디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Il y a pour Aristote une connexion intrinsèque entre le vide et l'infini.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공백과 무한, 이 둘 사이에 내재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백이라는 개념과 무한성의 개념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무한성의 개념은 조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피니테 바깥의 개념이에요. 피니테는 유한성이죠. 유한성.
이 어근의 이 FEN 이 팡은 여러분들이 영화 보면 나중에 FIN 나오잖아요. 팡이라고. 그게 끝이란 뜻이에요. 끝. 팡. 뭐가 끝. 그럴 때 the end가 la fang이죠. 팡. the end가 영어로 the end가 팡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finite는 끝이 있음을 뜻해요. 뭐든지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런데 무한은 뭐냐? infinité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좌표화해서 경계 지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그리스인들이 좋아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고방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대 그리스의 코스모스적인 세계관이 아니었어요. 코스모스적인 세계관은 좌표가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이 코스모스적인 세계관은 사실상 고대의 모든 문명들이 공유하던 세계관이에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좌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유한한 것. 자, 이걸 코스모스적인 세계라고 불러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곳은 유한성의 세계인데 그것이 무너지는 걸 고대 그리스인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백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무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예술 작품들을 보면 이 코스모스를 부정하는 죽음 충동의 공백의 방황을 드러내는 예술 작품들을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면적이라고. 한 곳에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르네상스를 제가 유한성의 세계관이라고, 고전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르네상스의 세계에서도 다빈치는 결국 무한성으로 빠져드는 작품의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무한성을 두려워했지만, 좌표화된 세계만을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연극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포클레스의 비극이었어요. 소포클레스의 비극이야말로 전형적으로 무한성을 추구하는 스토리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소포클레스의 비극은 붕괴되는 과정의 서사시예요. 소포클레스의 비극, 우리가 흔히 정신분석이 가장 많이 차용하는 그런 작품들, 안티고네, 그 시리즈 보면은 오이디푸스 일가를 다루는 그 왕국의 서사시를 보면은 모든 게 붕괴되고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관계가 역전이 되고 어머니와 아들이 동침하고 자신의 눈을 찌르고 세계가 붕괴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는 이 세계관을 그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코스모스가 붕괴되는 세계관에 열광했던 것이 또한 고대 그리스인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고대 그리스인들은 유한성의 세계를 추구했고 철학적으로 코스모스적인 세계에 대해서 친화적인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관을 또한 철학자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두려워하고 밀어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국가에서 시인들을 추방해야 한다. 여기서 시인들이라는 것은 소포클레스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 시인들을 추방해야 한다. 왜냐하면 코스모스적인 세계를 위협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공백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디우가 그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outefois, qu'est-ce que l'infini, ou plus exactement l'illimité? C'est pour un grec la négation de la présentation elle-même, puisque ce qui se présente affirme son être dans la ferme disposition de sa limite. Péras. Dire que le vide est intrinsèquement infini revient à dire qu'il est hors situation, imprésentable. Le vide est ainsi en excès sur l'être comme disposition pensable, et spécialement comme disposition naturell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outefois, 무한이란,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무제한이란, 자, 무한은 infini고 무제한은 illimite죠. l'illimité.
리미테가 아니라는 것, 일리미테라는 거예요. 무제한이란 무엇인가? 제한이 없으면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인에게 그것은 현시 자체의 부정이라는 거예요. 현시, 프리젠테이션의 부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이 무엇인지,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지 계속 탐사해 왔잖아요. 집합론의 규정 안에서. 근데 그것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매지고 좌표화되고 차이를 갖도록 만드는 것을 부정하는 게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현시하는 것은, 집합론 안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존재를 그 자신의 한계, 고대 그리스어로 페라스죠. 그 자신의 한계, 즉 제한성 안의 견고한 배치 안에서 확증하는 것이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무언가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그러한 존재를 드러내면 현시한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현시함은 무엇인가 하면 한계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한계 안에서. 한계의 견고한 배치 안에서 인증받는 것이죠. 그것을 인증해주고 그것을 한계에 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로 셈하는 것, 즉 일자의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자의 기능을 제가 조금 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공백이 내재적으로 무한하다는 말은, 자, 공백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무한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재적으로 무한하다라는 말은 상황 외적이라는 말이에요. 즉 시츄에이션, 즉 세매진 집합의 구성에 포함, 그러니까 내재적이지 않다는 거, 세매지지 않는다, 원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 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현시 불가능하다, 앙프레정타블한, 프리젠테이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백은 그렇게 사유의 배치와 같은 것으로서, 특히 자연적 배치와 같은 것으로서의 존재에 대하여 초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공백은 그렇게 사유의 배치, 사유의 배치는 뭐예요? 자,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그리고 존재론에서 사유한다라는 건 뭐예요? 사유한다라는 건 하나의 틀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한다라는 거. 이게 생각, 사유의 뜻이에요. 이 사유가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의 틀이, 하나로 셈하기의 기능이 필요해요. 그걸 제가 다시 여러 번 반복드려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지의 이름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에 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생각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유의 배치 안에서 이렇게 기능하는 것을 이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바디우는 한마디를 덧붙이죠. 자연적 배치, 자연적 배치, 자연의 배치라는 것은 사유의 가장 토대가 되는 안정적인 기능을 말해요. 이 자연적 배치라는 것, 사유 속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연적 사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매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게 공백이라는 거예요. 공백의 위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의 바디우의 인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래요. D'abord à supposer qu'il y ait mouvement, donc présentation naturelle, dans le vide ou selon le vide, il faudrait concevoir que le corps est nécessairement transporté à l'infini, puisque nulle différence ne prescrirait son arrêt.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공백 안에 또는 공백을 따르는, 자, 이 공백 안에라고 했다가 다시 공백을 따르는 이렇게 덧붙인 이유는 공백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백 안에 또는 공백을 따르는 운동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공백과 관련된 운동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혹은 자연적 현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운동 중인 그 물체는 필연적으로 무한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생각되어야 하는데, 그 어떤 차이도 그것의 정지를 규정할 수 없는 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무언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동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자연의 규정 안에서 혹은 현시 안에서 우리가 운동을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백상현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라고 좌표가 있는 것 안에서 운동을 파악하는 것이 운동의 방식인데, 만약에 공백을 따르는 운동이 존재한다면, 다시 말해서 공백을 따른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좌표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좌표가 없는 운동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운동이 자연 속에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알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한한 운동이라는 것이죠. 운동의 규정에 관련해서 우리는 그렇게
무한성의 개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 안에서 운동하지 않으니까. 공백에 관련해서 무언가가 운동한다면 제한 안에서, 한계 안에서, 규정 안에서, 틀 안에서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성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관련된 무한성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무지, 척도 없음에 관련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